1388년 6월 1일 압록강에서 개경까지 분노의 진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록이 기록한 그날의 진실 이성계와 최영의 최후 결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1388년 6월 1일 회군한 대군이 압록강을 떠난 지 며칠 만에 노도와 같이 진격하여 도성인 개경의 성문 앞에 다다랐다. 성 안의 백성들이 떨었고 성벽 위에는 최영의 군사들이 칼을 뽑아 들었다.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린 이성계의 5만 대군이 마침내 고려의 심장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징역하면 군사가 죽고 후퇴하면 가족이 죽는 사지에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성 밖에는 살기 위해 칼을 든 이성계가, 성 안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나온 최영이 마주섰습니다. 고려 500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웅장한 충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1388년 6월 2일 이성계가 군사를 나누어 성의 강문을 압박하며 이르기를 나의 본인은 백성과 병사를 살림에 있으니 성문을 열어 대군을 맞으라 하였다. 한편으론 가신들을 보내 개경 자택에 갇힌 각원들의 생사를 살피게 하였다. 이성계 장군에게 개경은 단순한 정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최영의 칼날 앞에 인질로 잡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병사들에게 위험 있는 지휘관이었으나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가장이었습니다. 개경 자택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사는 장군에게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이날 아들 이방원이 가족을 이끌고 탈출하여 함주 본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령의 보고가 당도했습니다. 인질이라는 마지막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장군은 망설임 없이 개경 성벽을 향해 징역의 북소리를 울렸습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1388년 6월 3일 이성계의 군사가 마침내 도성의 숭이문과 선이운을 격파하고 성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최영은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궁궐 앞 화원에서 끝까지 저항하였다. 개경의 성문이 마침내 비명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가족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성계의 군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지켰던 노장 최영은 궁궐의 정원인 화원에서 불과 수백 명의 군사로 수만 대군에 맞섰습니다. 현장을 외면하고 권력에만 집착했던 사돈 세력의 비참한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낡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문을 여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1388년 6월 3일 최영이 마침내 붙잡혀 이성계 앞에 서니 장군이 그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나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실록이 기록한 6월 3일의 진실은 잔인하고도 슬펐습니다. 이성계는 승리의 환호 대신 눈물을 선택했습니다. 평생을 형님처럼 모셨던 선배 장수에게 칼을 겨눠놓아야 했던 이성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사지로 몰렸던 5만 병사와 가족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평양 성안에서 잔치를 벌이던 사돈 세력에 몰락은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고려의 주인은 바뀌었고 역사는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1388년 6월 8일 최영을 고봉현 고향으로 유배 보내니 도성에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전송하였다. 나라를 지켰던 거성이 지는 순간이었다. 6월 8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장 최영 장군이 죄인의 몸이 되어 개경 성문을 나섰습니다. 위화도 현장을 외면하고 권력의 중심에서 사돈 세력과 결탁했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비록 이성계 장군에게 패배했으나 평생 청렴했던 그의 마지막 길에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이성계 장군 역시 멀어지는 선배 장수의 뒷모습을 보며 시대의 비극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장수라도 시대의 흐름과 민심을 거스른 권력은 결국 사지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말입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1388년 6월 10일 우왕을 폐위하여 강화로 유배 보내고 영평군 화를 세워 왕위를 잇게 하였다. 사돈 세력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6월 10일 고려의 왕위마저 뒤바뀌었습니다. 평양 성안에서 잔치를 벌이며 5만 군사와 이성계 장군의 가족을 인질로 삼았던 우왕은 결국 쓸쓸히 강화도로 쫓겨났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사돈 세력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린 지 불과 20일 만에 일어난 천지개벽이었습니다.
이제 고려의 낡은 사직은 무너졌고 새로운 세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1388년 6월 8일 최영 장군을 고봉현으로 유배하였다가 다시 함포를 거쳐 충주로 입배하니 그를 감시하는 군사들의 창칼이 길을 메웠다. 6월 8일 개경을 떠난 최영 장군은 쉴 틈 없이 유배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고봉현에서 함포로 다시 내륙인 충주로 이성계의 신진 세력은 고려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노장의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도성에서 멀리 떼어놓고 감시를 강화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최영이라는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비록 변방에 갇혔으나 그의 기계는 여전히 개경의 하늘을 뒤흔들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1388년 12월 18일 최영 장군을 다시 개경으로 불러들여 저작거리에서 참형에 처하였다. 장군은 죽음에 임박하여도 낯빛이 변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곡소리가 도성을 가득 메웠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무모하게 요동을 쳤다는 죄목이었으나 실상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낡은 시대의 거인을 제거해야 했던 비정한 정치의 결과였습니다. 12월에 칼바람이 부는 개경의 저작거리, 죄인의 몸으로 끌려 나온 최영 장군 앞에 신진 사대부들이 섰습니다. 그들은 무모한 요동 정벌로 국력을 낭비했다며 장군을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70평생 전장을 누빈 노장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신문하는 이들을 향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며 일가라는 장군의 모습에 현장에 있던 군사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1388년 12월 18일 신문하는 자들이 죄를 자백하라 독촉하니 최영 장군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한 일은 오직 고려의 사직을 위한 뿐이었다. 어찌 사사로운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실록이 비추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최영 장군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전략적으로 실패했을지 몰라도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고려라는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사돈인 우왕과 함께 평양에서 잔치를 벌였던 비판은 피할 수 없었으나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기록은 실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작거리에 모인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장군이 사라지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신문장에는 취조의 소리보다 백성들의 억눌린 곡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1388년 12월 18일 최영희 형장에서 참형을 맞이할 때 이성계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렸다. 장사들과 백성들이 함께 울었다. 12월 18일 눈보라치는 개경의 저작거리. 이성계는 승리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영 장군은 자신을 무인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이었고 평생 전장을 함께 누빈 형님이었습니다. 사지로 내몰렸던 5만 병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았으나 그 칼끝이 결국 존경하던 노장의 목을 겨누게 된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 이성계 장군은 솟구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실록은 그날 이성계가 흘린 눈물이 결코 가식이 아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성계 장군은 칼을 든 장수에서 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고독한 정치가의 길로 들어서야 됐습니다. 제4화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